저는 김영호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45년 동안 기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대전에서 목포까지. 전국의 철로라는 철로는 다 달려봤어요.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운행했죠. 기관실에 앉아 있으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로 위를 달리는 진동이 뼈까지 전해졌어요. 하루에 몇백 킬로를 달렸는데도 집에 돌아가면 또 다음날 운행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말했어요. 영호 형, 이제 진짜 쉬어야겠네. 평생 고생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니 허전하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으니까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혼자 살던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평생 기관차 소리에 익숙했던 제게는 이 정적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은퇴금으로 생활하기엔 충분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같이 살죠. 민수는 45살의 직장인입니다. 아내 미정이도 일하고 있고 초등학생인 손주 둘을 키우고 있어요. 대전에서 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집값도 비싸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부모에게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면 서로 도움되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외로우실 텐데.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외롭기도 했고, 가족들과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럼 같이 살자.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깨에서 짐을 덜어낸 것 같더군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살던 집 정리하니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기차 모형들. 평생 모은 기차 모형이 가장 소중한 짐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손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더군요. 12살 지훈이와 9살 서연이. 작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이랑 같이 살게 됐구나. 와, 좋다, 정말 좋아요. 서연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어요. 지훈이도 쑥스럽게 웃고 있었고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며느리 미정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발소리까지.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미정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도 밝고 활기찼죠. 아버님,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쉬시면 돼요. 고맙다, 미정아.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쉬세요.
미정이의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하기도 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기차 운전하는 거 어땠어요? 지훈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재밌었지. 전국 곳곳을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 할아버지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야. 우와,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여행한 거네요. 아이들이 신기해 하더군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을 다녔지만 여행한 건 아니었거든요. 일이었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로만 달렸으니까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우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따뜻하기도 했고 뭔가 답답하기도 했어요. 평생 기차를 타고 전국을 달렸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거든요. 정해진 시간표, 정해진 노선, 정해진 속도.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떨까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 예전에는 동료의 소리였는데 이제는 남의 소리가 됐더군요. 이제야 집이 북적거리네 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제 고단한 삶의 또 다른 연장선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합가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일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미정이는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둘 다 맞벌이라서 바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더라고요. 아버님, 애들 학교 보내주시고 학교 때 데리러 가주세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얘들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5분만 더요, 할아버지. 서연이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떼를 쓰더군요. 지훈이는 좀 낫긴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했어요. 아이들을 깨우고 나면 아침밥 준비였습니다. 미정이가 미리 해놓은 반찬으로 상을 차리고 도시락도 싸야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평생 기차만 몰던 사람이 갑자기 살림을 하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 김치 너무 많아요. 계란찜 좀 더 넣어주세요. 아이들 요구사항도 다양했어요. 지훈이는 김치를 안 먹으려고 하고 서연이는 계란찜을 좋아했거든요. 하나하나 맞춰주려니 손이 몇 개라도 모자랐습니다.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일이었어요. 지훈이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서연이 학교까지는 15분 걸렸거든요. 방향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데려다 줘야 했죠. 할아버지, 빨리 가요. 늦겠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어요. 아직 다리가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 걸음에 맞추려니 숨이 찼어요.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면 이제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미정이가 출근하기 전에 못한 일들을 제가 해야 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하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특히 빨래가 문제였어요. 내 식구 빨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세탁기 돌리고, 널고, 개서 정리하기까지. 하루 종일 빨래만 해도 시간이 다 갔어요. 오후 2시쯤 되면 서연이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마중 나가야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숙제 많아요. 서연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투덜거렸어요. 집에 와서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지훈이 올 때까지 돌봐줘야 했죠. 지훈이는 4시에 끝나니까 또 마중 나가야 했고요. 하루에 학교를 몇 번씩 오가는 셈이었어요. 저녁 준비도 제 몫이었습니다. 미정이가 퇴근하기 전에 밑반찬 정도는 준비해 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뭐 해드릴까? 민수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뭐든 괜찮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라니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김치찌개도 끓여보고 된장국도 끓여보고 평생 아내한테만 맡겨뒀던 일을 혼자 하려니 쉽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아버님은 이제 일도 없으시니까 집안일 맡아주시면 감사하죠. 별 뜻 없이 한 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일도 없으시니까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긴 했죠. 은퇴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묘할까요? 며칠 뒤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는 태권도장에, 서연이는 피아노 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 알겠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손주들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 일정이 정말 바빠졌어요.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때 데리러 오고, 학원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오고. 하루 종일 아이들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했거든요. 기차 운전할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으로만 가면 됐는데, 지금은 아이들 스케줄에 완전히 맞춰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민수와 미정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민수가 인사는 했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 잠깐 얘기하는 게 전부였죠. 그것도 대부분 아이들 학교 얘기나 내일 일정 얘기였고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가족과의 생활인가 싶었어요. 물론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집안이 활기차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무료 보모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특히 미정이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거든요. 아버님, 내일 서연이 병원 가야 하는데 데려가 주세요. 아버님, 지훈이 준비물 사러 문구점 가야 해요. 요청이 아니라 지시에 가까웠어요.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속으로는 씁쓸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어요. 이런 게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거니까 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정말 이런 게 맞나 싶었어요. 그 일이 터진 건 합가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이들 저녁 먹이고 있었는데 지훈이가 숙제를 안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학 문제집 한 페이지를 해야 하는데 깜빡했다는 거예요. 지훈아, 숙제부터 하고 TV 보자. 조금만 더 보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 끝나면 할게요. 안 돼. 숙제가 먼저야. 아이가 계속 떼를 쓰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피곤했나 봐요.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숙제해. 할아버지가 몇 번 말해야 하냐.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더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평생 규칙과 시간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놈아! 손이 먼저 나갔어요. 지훈이 어깨를 탁 쳤습니다. 세게 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주의를 주려던 거였죠. 그런데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파요. 할아버지가 때렸어요. 바로 그때 미정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왜 울어? 할아버지가 때렸어요. 숙제하라고 하면서. 미정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미정아, 그게 아니야. 지훈이가 숙제를 안 하려고 해서.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애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 보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애들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된다고요?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라고 해놓고 정작 훈육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미정아,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지훈이가 숙제를 안 하려고. 아버님이 뭘 잘못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손대면 안 된다고요. 미정이가 지훈이를 끌어안으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지훈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대.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제가 사과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서연이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오빠한테 화냈는데 이제 안 그럴 거야. 서연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무서워 보였어요.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나쁜 할아버지가 된 건가 싶었죠.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미정이가 그 일을 얘기했나 봐요. 민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거실에서 둘이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버지, 아이들한테 체벌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야, 나는 그냥 숙제하라고 한 거야.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이들한테 손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의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다니 제가 뒤처진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미정이가 좀 예민해져 있어요.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 직장 일도 바쁘고, 당분간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이들이 말 안 들어도 그냥 둬야 하나? 아버지가 직접 나서지 마시고, 저희한테 말해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 답답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건 저인데 정작 훈육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수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하라는 거냐? 아버지는 그냥 아이들 보살펴만 주시면 돼요. 밥 챙겨주시고, 학교 데려다 주시고, 안전하게만 지켜봐 주세요. 보살펴 주기만 하라고요. 마치 애완동물 돌보듯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참으세요. 가정이 평화로워야죠. 민수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참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다는 거였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기차 운전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 교육에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잖아요. 손주들이 말 안 들어도 그냥 봐야 하고 잘못해도 지적하면 안 되고. 그럼 저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료 보모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최소한 아이들이 잘못하면 타이르기는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은 상처가 시작됐어요. 미정이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조용히 계시라니 마치 방해되니까 존재감 없이 살라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가 참으세요. 왜 제가 참아야 하는 거죠? 잘못한 건 지훈이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일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죠? 그냥 공짜로 부려먹히는 거였나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미정이는 저와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했고, 아이들도 조금씩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지훈이는 제가 다가가면 엄마 뒤로 숨더라고요. 며칠 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여행 갈까 해요. 여행이라고? 오랜만에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어색한 분위기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네, 이번 주말에 강릉 쪽으로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와, 바다다. 할아버지, 우리 바다 가요. 서연이가 다시 제게 다가와서 팔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은 금방 풀리는 게 다행이었죠. 그래, 좋지. 할아버지도 바다 구경한 지 오래됐네. 평생 기차 타고 다녔지만 정작 여유롭게 바다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일정에 쫓겨서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미정이의 표정이 조금 어둡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먹고 나서 민수와 미정이가 방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여행 얘기인데요. 응, 뭐.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가고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가족끼리만이라고? 네. 미정이가 그러는데 이번엔 부부와 아이들만 가고 싶다고 해요. 오랜만에 우리끼리만 시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나는 가족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음에는 같이 가요. 이번에만 저희끼리 가는 거예요. 민수가 애매하게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뻔했어요. 저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으니까 저 없이 가고 싶다는 거였죠.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할아버지는 이번에 못 가게 됐다.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와라. 왜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서연이가 아쉬워했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갸우뚱했고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쉴게. 너희들이 사진 많이 찍어와라.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른들 사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주말이 됐어요. 가족들은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틀 후에 올게요. 밥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까 데워 드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없고, TV 소리도 없고,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죠. 혼자 남겨진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배제당했다는 기분 말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여행에는 끼워주지 않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냉장고에서 미정이가 해놓은 반찬을 꺼내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네요.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TV만 봤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가족들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바다에 도착했을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을까? 저 없어도 재미있게 지내고 있을까? 이상했어요. 저 없이도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서글프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자 더 외로웠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죠. 리모컨을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랍에서 기차 모형을 꺼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컬렉션이었죠. 증기기관차부터 최신 KTX까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평생 기차를 몰고 전국을 다녔는데 정작 여행다운 여행은 한 번도 못 해봤구나.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으로만 갔으니까요. 승객들은 여행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일이었어요. 내가 평생 수천 킬로를 달렸는데
정작 내 인생은 한 발자국도 못 갔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책임감 때문에.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진짜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아무한테도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은퇴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 텐데. 왜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 가족 때문이었구나. 가족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하나요? 오늘 보니까 저 없어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밤이 깊어갔어요. 가족들은 펜션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겠죠. 바베큐도 하고, 바다도 구경하고. 저는 여기서 혼자 기차 모형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진짜 제 마음대로 한 적이 있었나 돌이켜봤어요. 없더라고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어요.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아내를 위해,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을 위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언제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잠을 설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깨우고 아침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오늘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면서 나오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어머니가 뒤따라오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저에게는 부러워 보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게 떠올랐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제 꿈이나 원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철도 노선 지도를 꺼냈어요. 퇴직할 때 가져온 건데 전국의 철도 노선이 다 표시되어 있었죠.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 모든 길을 다 달려봤구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포에서 강릉까지. 그런데 정작 제대로 구경해 본 곳은 없었어요. 기관실에서만 봤으니까요. 손가락으로 강릉 쪽을 짚어봤어요. 바다가 있는 곳이죠. 가족들이 지금 그곳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을 거예요. 강릉, 바다, 자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살면 어떨까?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야. 72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부엌에 가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네요. 그런데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갔어요. 창문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될까?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집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디 사세요? 주소를 말하자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요즘 시세로는 한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한번 봐야겠지만 3억 5천만 원이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혹시 팔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집을 팔면 3억 5천만 원, 은퇴금 잔고가 8천만 원. 합치면 4억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돈이면 어디서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집을 판다고? 가족들 몰래? 하지만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무서웠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말 집을 판다면 어디서 살고 싶을까?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겠어요. 평생 기차로만 스쳐 지나갔던 바다를 이제는 매일 볼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강릉이나 속초 아니면 더 조용한 어촌 마을도 좋을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이나 투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면서 진짜 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책도 읽고 평생 못 해본 걸 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떡하죠?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는 직장이 있으니까 전세라도 얻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집을 사든지요. 어차피 저 없이도 잘 지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즐겁게 여행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제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밤이 되자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그래, 해보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다시 부동산에 갔어요. 어제 말씀하신 분이시죠? 혹시 진짜 팔 생각 있으신가요? 네, 팔려고 해요. 언제까지 나가실 건가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일주일이요? 금매로 내놓으면 가능은 한데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장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보통 집 파는 사람들은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빨리 팔겠다고 하니까 의외였나 봐요. 그럼 3억으로 하면 어떨까요? 금매니까. 좋아요.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떨리더라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을까요? 집에 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은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것만 골랐죠. 옷가지 몇 벌, 기차 모형들, 그리고 철도 노선지도. 이것만 있으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컴퓨터로 강릉 쪽 원룸을 검색해 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 있더라고요. 월세 50만 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예약했어요. 언제부터 들어오실 건가요? 이번 주 안에요. 그렇게 급하세요? 네, 급해요. 정말 급했어요.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철도 노선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강릉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번엔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평생 정해진 길로만 달렸는데, 이제는 제가 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죠. 저는 이미 강릉으로 떠난 후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으니까요. 새로운 집은 정말 작았어요. 원룸이라고 해봐야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요. 평생 기차 소리에 익숙했던 제게는 새로운 소리였어요. 기차 모형들을 선반에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꺼놨는데도 문자는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민수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이 왜 이래요? 문자를 보고 나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그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이 왜 이래요? 짐이 다 없어졌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강릉에 있다. 강릉이요? 왜 갑자기 강릉에? 그리고 집 짐들은 어디 갔어요? 내가 가져갔다. 가져갔다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미정이랑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일단 집으로 오세요. 얘기해요. 안 간다. 네, 나는 안 간다. 이제 그 집에 안 살 거야.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투였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아버지, 제대로 얘기해요. 뭔 일이 있었는지. 별일 없었다.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야. 나가고 싶어서요?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민수야, 집 팔았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몇 초 뒤에 민수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팔았어. 계약도 끝났고. 아버지, 미쳤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우리 집을 왜 팔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요? 아버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미정이가 전화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집을 팔았다는 게 정말이에요? 미정이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정말이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우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하면 돼.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아버님한테 뭘 했다고 그래요? 미정이가 억울하다는 투로 말했어요. 정말 모르는 건가 싶었어요. 조용히 계시라고 했잖아. 나는 이제 조용히 있을 거야. 멀리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아예 없는 게 낫지 않겠어? 아버님, 그게 아니라고요. 미정이가 다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집 팔고 어디 갔어요? 정확한 주소 말해요. 왜? 찾아가야죠. 이게 말이 돼요? 오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다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래요? 여행 가기 전까지는 괜찮으셨는데. 여행 얘기가 나오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 너희들 여행. 나만 빼놓고 간 그 여행 말이지. 그게 이런 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도 가족이죠. 가족이면 여행에 왜 안 데려갔어? 민수가 할 말이 없나 봤어요. 한참 후에 말했어요. 그건 미정이가 그러니까. 됐다. 변명하지 마. 뒤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우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이들이 찾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안 가. 그럼 우리가 찾아갈게요. 어디 계신지 말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말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실종 신고. 민수가 협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실종된 게 아니라 제 의지로 나온 거였어요. 신고하고 싶으면 해. 나는 멀쩡히 살아있어. 아버지, 그리고 너희들 살 집 걱정은 하지 마. 집값 받은 돈 중에서 전세금 정도는 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당황스럽다고요. 나도 당황스러웠어. 너희들이 나를 빼놓고 여행 갈 때 아버지, 정말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야. 누적된 게 많아. 미정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우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버렸잖아. 저희가 언제 아버님을 버렸어요? 매일 버렸어. 조용히 계시라고 할 때마다, 가족여행에서 빼놓을 때마다.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다시 잘해볼게요. 이제 늦었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아름다웠어요. 지금쯤 대전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제 상관이 아니에요.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강릉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깨우러 갈 필요도, 아침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죠.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아, 이런 게 일출이구나. 평생 기차 안에서만 해를 봤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일출을 구경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커피를 타서 작은 베란다에서 마셨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이런 평온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첫 주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로움의 말이에요. 오전에는 해변을 산책했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파도 소리를 들었죠. 가끔 낚시하는 아저씨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아, 이사 오신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서로 많은 걸 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평생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요. 여행책도 읽고, 소설도 읽고, 철도 관련 책도 봤어요. 특히 기차 여행 책을 보면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몰던 그 길들을 승객들은 이렇게 느꼈구나 하면서요. 저녁에는 혼자 간단한 요리를 해 먹었어요. 라면, 계란찜, 김치찌개.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언제 자든, 언제 일어나든, 뭘 해 먹든 제 마음이었거든요. 이틀 후쯤에는 철길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기관차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사장이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저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신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왔어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철도청에서 기관사 했어요. 아, 진짜요? 저도 기관사였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어요. 박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2살 어렸어요. 역시 은퇴 후에 강릉에 와서 카페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느 노선 다니셨어요? 서울 마이너스 부산 위주로 다녔지. 가끔 목포, 여수도 가고. 아, 저는 경춘선 전문이었어요. 청춘열차 아시죠? 그날부터 자주 그 카페에 갔어요. 박 사장과 얘기하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같은 일을 했으니까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다른 은퇴 기관사들도 만났어요. 김 아저씨, 이 아저씨. 모두 강릉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형님들 왜 하나같이 강릉에 왔어요? 바다가 좋아서요. 평생 철길만 보다가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용해요. 도시처럼 복잡하지 않고. 다들 비슷한 이유였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온 거였죠. 오후에 기관차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옛날 얘기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때 그 사고 기억나세요? 평택역에서. 아, 그때. 정말 아찔했죠. 요즘 젊은 기관사들은 우리만큼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가끔 가족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새 집은 구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홀가분했거든요. 핸드폰은 계속 꺼놨어요. 켜봐야 뻔한 전화들만 올 테니까요. 당분간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됐어요.
이게 제 진짜 생활인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야 내 시간이 시작됐구나라고 중얼거리게 됐어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 마시는 시간, 해변 산책하는 시간, 친구들과 차 마시며 얘기하는 시간.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고, 진짜 자유였어요. 어느 날 아침 해변에서 산책하다가 생각했어요. 평생을 달려도 내 마음은 한 번도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구나. 기차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해진 노선으로만 달리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가끔 박 사장이 물어봤어요. 형님, 가족들 연락 안 해요. 아직은 안 하려고. 많이 걱정할 텐데요. 걱정보다는 화가 더 많을 거야. 그래도 나중에는 연락해야죠. 글쎄, 나중에 생각해 볼게. 솔직히 언젠가는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직 제 마음의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삶도 나쁘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왜 이제야 이런 생활을 시작했을까?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나? 하지만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경강선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였죠. 예전에는 제가 모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남의 소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구나. 강릉에 온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떠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깨우러 갈 필요도 없고, 도시락을 싸야 할 이유도 없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와요. 이 소리가 이제는 제 아침 알람이 됐어요. 어제도 기관차 카페에 갔습니다. 박 사장과 다른 기관사 형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또 옛날 얘기를 했죠. 영호 형, 요즘 어때요? 적응 잘 됐어요. 박 사장이 물어봤어요. 좋아.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네. 가족들 생각 안 나요?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특히 손주들. 정말 그랬어요. 지훈이와 서연이 생각은 자주 났거든요. 지금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리움과 후회는 다른 거더라고요. 그리워하긴 하지만 후회는 안 돼요. 형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김 아저씨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일단 지금이 좋으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많이 걱정할 텐데요. 처음에는 걱정보다 화가 더 많았을 거야. 지금쯤은 좀 진정됐겠지. 사실 핸드폰을 켜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시원했죠.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수천 킬로미터를 달렸는데 정작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거든요.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연결 시간.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기관실에서는 앞만 봐야 했어요.
신호등, 선로, 속도계. 옆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천천히 걸으면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 파도가 만드는 거품,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까지. 이런 여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요. 점심때는 혼자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 짜게 끓였죠. 아무도 짜다고 하지 않으니까 편해요. 밥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바다 위에 배 몇 척이 떠 있었어요.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나 봐요. 저들도 나름의 시간표가 있겠죠. 물때에 맞춰서 나가고 날씨를 보면서 들어오고. 하지만 기차보다는 자유로워 보여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기차 여행에 관한 책을 읽었죠. 전국의 기차 노선과 여행지가 소개된 책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노선들이 나왔어요. 서울 마이너스 부산, 대전 마이너스 목포, 청량리 마이너스 강릉. 모두 익숙한 길들이었죠. 하지만 책에서는 전혀 다르게 소개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가볼 만한 관광지. 제가 그냥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여행의 즐거움으로 설명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달렸지만 정작 여행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구나. 저녁이 됐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바다를 봤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수평선에 붉은 노을이 번졌어요. 이런 일몰을 본 것도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해지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을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도 이제 노을 같은 시기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노을도 나쁘지 않네요. 아름답잖아요. 밤이 깊어갔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유로워 보여요.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강선 기차가 강릉역을 떠나는 소리인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일이 생각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아름다운 소리로만 들려요. 그 기차 안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겠죠. 누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누구는 여행을 시작하고, 누구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승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이곳까지 온 승객 말이에요. 평생을 달려도 내 마음은 한 번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정해진 시간표, 정해진 노선, 정해진 속도. 모든 게 남이 정한 대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멈추어도 좋아요. 제가 원할 때 멈추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어요. 파도에 반사된 달빛이 은색길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좋아요. 정해진 게 없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거든요. 바다 너머로 기차 경적 소리가 한 번 더 울려 퍼져요.
이번에는 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제게는 축복처럼 들려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의 경적 소리 같아요. 저도 그 축복을 받는 여행자 중 한 명이니까요.